네. 이제 오늘 저희가 동일한 시간에 이 시간에 워크샵 1과 워크샵 2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 워크샵 1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워크샵 1과 2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면 워크샵 1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위주로 해서 어떤 분석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워크샵 1이고 워크샵 2는 패널 데이터, 특히 이제 노동연구원의 그 패널 데이터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워크샵 2가 되겠습니다. 워크샵 2는 실질적인 분석 방법을 다룬다기보다는 노동연구원에서 만들어내 생산해내고 있는 패널에 대한 설명, 네, 그런 소개하는 시간이고 지금 여러분 들어와 계신 워크샵 1은 실질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워크샵 1, 2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 취지는 아마도 학회에서 저희 학문 후속 세대, 특히 박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대학원생 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방법론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에 대한 그 관심 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영면 경영학회장님께서 인사조직학회장을 하실 때 방법론 세션을 진행하면서 파트타임 박사, 풀타임 박사,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 좋은 호응을 많이 얻으셔서 이번에도 그런 세션을 이제 준비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법론을 할 때는 자기 전공과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짧은 지식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무관리에서 주로 뭐 다루게 되는 이코노메트릭이라고 하는 그 이콘들, 재무관리, 경제학, 또는 뭐 회계학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 쪽의 방법론이 한 분야가 있다면, 또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분석하는 이러한 좀 약간 마이크로틱한 그런 방법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 연구라고 하는 또 방법론도 있죠. 실험에 대한 방법론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이코는 아니지만 지금 워크샵 2에서 다루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코나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틱하게는 이코노메트릭이나 패널 데이터 쪽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것 같고 좀 마이크로틱하게는 저희 지금 저희가 다루는 설문조사 방법론 그리고 또 실험조사 방법론이죠. 사실은 실험조사는 방법론보다는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4가지 중에 2가지 워크샵 2에서 다루는 패널 또 워크샵 1에서 다루는 설문조사 분석 2가지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원표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오늘 강사는 김원표 교수님께서는 한 20년 동안 통계를 계속 해오시고 또 굉장히 뉴트럴하게 통계를 깊이 연구하시고 또 강의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인사조직학회에서 방법론 강의를 했지만 경영학 특히나 제가 전공하는 오비 쪽 조직행동 중심으로 통계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강의해 주실 김원표 교수님께서는 뭐 특정한 전문 분야에 뭐 이렇게 락인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뭐 마케팅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뭐 전략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분야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공통적인 통계를 거의 20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석박사 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김원표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그 강의 동영상을 또 학생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많이 참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표 교수님과 저와는 특별한 인연은 전혀 없고 오늘 화상으로 얼굴을 처음 뵀습니다. 단지 그 강의 올려놓으신 강의가 아주 친절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김원표 교수님을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김원필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양대 계민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식회사 YJ 인컴퍼니라고 하는 통계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현재 맡고 계십니다. 네, 오늘 김원필 교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실 거고, 첫 번째 시간 한 11시 정도까지 1교시, 그리고 한 20분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 1시까지 또 2교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원표 대표님을 우리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이제 잘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긴급하게 화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뭐 화상 강의인 만큼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좀 제가 알기로 이제 요 강의가 이제 녹화를 해서 대한경영학회 이제 에서 모두 회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 세션 이후에도 이제 좀 많은 회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좀 강의를 좀 시작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3시간 동안 이제 제목은 이제 설문조사 자료 분석 및 활용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범위는 이제 요인 분석, 회귀 분석, 그다음에 구조 방정식 중심으로라고 이제 제목을 좀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요인 분석, 그리고 좀 다양한 회귀 분석, 그리고 이제 좀 구조 방정식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섞인 그런 분석들이기 때문에 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투여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앞서서 이제 강승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18년 동안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뭐 전통적인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연구 과제와 프로젝트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이제 제가 좀 미약하나마 책을 냈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쓰는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기본 통계, 고급 회귀 분석,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을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뭐 책을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강의가 좀 함축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을 다 하려면은 이제 며칠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기초적인 앞부분에서는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해서 어떤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회귀 분석, 뭐 매개 효과, 조절 효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헤이즈 교수가 제안한 그 방법으로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에서도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쭉 따라하면서 체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최근 들어서 통계 분야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인공지능의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사례로 저희가 좀 한 솔루션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요즘에 이제 RPA라고 많이 하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어떤 통계 분석도 좀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동일하지만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자동화한 그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학업이나 아니면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좀 뭐 이 음성이나 카톡으로도 채팅으로도 이제 가능하니까 좀 질문도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한 30분 동안 지금 이제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의 수준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이제 통계 분석이나 이제 데이터 분석을 처음 접하시거나 초보자인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더 고급 분석을 익히기 위해서 들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가 모두 다 커버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데, 어쨌든 초반에는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분석들을 좀 중심으로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실습 중심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어떤 분석을 하든 간에 이거는 이제 뭐 전통적인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머신러닝, 딥러닝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거의 결정이 되는데, 보는 것처럼 이제 척도는 크게 이제 네 가지죠.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구분이 되는 게 바로 그 바로 이제 이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 구분과 그다음에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 구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범주와 연속형이 주어진 자료가 이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분석해야 되는 방법들이 거의 한 8, 90%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범주형 자료, 그러니까 보기가 있는 거죠. 성별이나 학력처럼 남자, 여자다. 학력은 뭐 고졸, 중졸, 대졸, 대학원 이상.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한 문항 한 문항씩 정리할 때 빈도 분석을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처럼 이용하고, 뭐 23.5도 혹은 소득 132만 원처럼 주어진 숫자가 이제 숫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연속형 자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한 문항 한 문항 한 변수 한 변수씩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을 할 때 뭐 제일 처음에 당연히 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이 뭐 논문이나 학술 쪽에서도 당연히 먼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의 특성, 조사 대상자가 500명인데 뭐 남녀는 몇 명이고, 그다음에 연령대는 몇 명이고, 자, 이런 이제 표본의 특성을 한다든지, 그때 이제 빈도 분석이 쓰이겠죠. 그리고 이제 측정했던 어떤 문항들이 뭐 7점 척도인데 평균이 뭐 4점 몇이다, 혹은 표준 편차가 1점 몇이다와 같은 그런 이제 평균 응답의 중심성과 응답의 편차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 분석을 제일 처음에 이제 쓸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냐, 평균이 몇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두 변수 이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이 독립 변수, 즉 영향을 주는 변수와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금방 봤던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종속 변수도 마찬가지고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도 범주형일 경우. 자, 이때는 이제 범주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는
t-테스트 분석과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자료가 모두 연속형일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상관관계, 선형회귀 분석, 그리고 이제 경로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분석처럼 이제 숫자형 자료들 간의 관계들을 파악하는 분석을 사용하죠. 자,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는 연속형인데 종속변수가 뭐 병이 있다 없다 혹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지 않고 있다와 같은 그런 범주형 자료일 때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판별 분석, 군집 분석과 같은 그런 분석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제 분석의 초보자 내지는 분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방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특성이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범주, 연속, 연속 범주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적용에 대한 해야 되는 그런 분석 방법들이 결정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연구 설계나 조사 설계부터 내가 어떤 자료를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추후에 분석해야 되는 방법들이 거의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요 관계들은 거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까지 오늘 다 실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을 생각하는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좀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문지를 하나 간단하게 좀 가져왔는데, 뭐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영화관 만족도 조사의 한 사례입니다. 실제 이제 그 대형 영화관을 만족도 조사했던 그런 설문이고요. 자, 첫 번째 큰 파트는 영화관 이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어떤 영화관을 최근에 이용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영화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터 쭉 여기 이제 5번, 6번까지 관람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최근에 방문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 이 문항들은 내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자료에 해당되죠? 범주형 자료인가요? 연속형 자료인가요? 자, 지금 다 보면 보기가 있죠. 예. CGV,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등 보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처럼 1번, 2번, 3번, 4번 집단이 딱딱 나눠진다. 그러니까 집단이 이제 구분된다면 바로 범주,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되겠죠. 즉, 이 큰 대 1번은 영화관 이용 행동을 물어보는 대분류이고 범주형 자료입니다. 자, 그거를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을 구성할 때에도 보통 이제 처음부터 5점이나 7점 척도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응답의 이탈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설문을 처음 작성할 때에는 해당되는 주제의 어떤 이용 행동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행동 같은 좀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영화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영화관에 대한 만족도를 5점이나 7점 척도, 여기 이제 큰 파트 2번처럼 이런 것들을 처음에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디를 자주 이용하냐, 왜 이용하냐,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얼마나 자주 가냐와 같은 그런 이용 행동을 물어본다면 훨씬 더 응답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답이 쉽기 때문에 다음으로 쭉 이제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영화관 만족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물음입니다. 실제 연구자들은 특히 학술 연구에서는 이런 만족도, 뭐 품질 이런 것처럼 5점이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설문들을 물어봐서 가설 검증을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화관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영화 품질에 대한 만족을 4개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뭐 스크린 크기, 환경이 쾌적하고, 영상, 음향이 좋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두 번째는 영화관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권, 신속, 발권 과정에 대한 만족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관에서 이제 직원의 친절 만족도를 7개의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고, 자, 이제 직원 응대 만족,
그다음에 서비스 만족, 요금 만족. 자,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대독립 변수가 6개가 있는 거죠. 품질, 이용 만족, 직원 친절, 직원 응대, 서비스, 요금. 그리고 이러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 큰 3번은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만족한다와 같은 전반적 만족도의 5개 문항. 그리고 큰 이제 4번은 충성도에 관련된 그런 문항들입니다. 자, 이 3번과 4번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그다음에 월 평균 소득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큰 1번은 범주형이었고 큰 2번 이제 5점 척도죠. 그리고 3번, 4번 모두 5점 척도로 보통 이제 학술 연구에서 5점 척도나 7점 척도 같은 리커트 정도 척도는 이제 점수로 보죠. 예, 점수로 본다는 건 연속형 자료, 숫자로 이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반적 사항도 예, 보는 것처럼 다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주형 자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그 연구 모형, 예, 모형화를 시킨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설을 예, 설정을 하죠. 자, 이렇게 모형화를 시킨다는 건 예, 연구자 자신에게도 연구의 프레임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를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이 연구 모형 하나로 어떤 분석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분석을 쓰는 게 좋을지. 자,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이 성별, 연령, 직업,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용 행동, 영화관에 대한 이용 행동을 물어봤어요. 영화관을 어디를 이용하냐, 계속 이용할 거냐와 같은. 자, 만약에 연구자가 성별,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 이렇게 영화관 이용 행동이 다른가, 혹은 다르지 않은가, 비슷한가. 요 이제 가설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을 적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의 특성이 이제 분석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일반적 특성은 모두 범주형 자료고 이용 행동 특성도 모두 범주형 자료입니다. 자, 범주 간의 분석을 할 때에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죠. 따라서 범주 간의 관계는 교차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성별,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서 영화관 품질 만족. 자, 그리고 이 고객의 성과인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자, 이것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적합할까요? 성별, 연령, 직업, 소득은 범주형 자료이고, 그 다음에 영화관 품질 만족, 그리고 이제 충성도와 고객 만족도는 점수로 낼 수 있는 그 연속형 자료입니다. 자, 앞서서 보셨듯이 범주와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 자료일 때에는 두 가지 분석 방법, t-테스트와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적합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성별처럼 집단이 2개일 경우에는 t-테스트 분석이 이제 적합하고 연령대, 직업, 소득과 같은 그 3가지의 범주 이상일 때에는 이제 분산 분석이 적합한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관 품질 만족도가 이 6개의 영화관 품질 만족 요인이 어떤 게 높을수록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까? 혹은 고객 충성도가 향상될까? 자, 이것들의 이제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적합할까요? 일단 영화관 품질 만족도 역시 이제 연속형 자료고 고객 성과 역시 연속형 자료입니다. 자, 연속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 선형회귀 분석, 그다음에 뭐 경로 분석, 구조 방정식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이 가설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형회귀 분석인데 뭐 자연스럽게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상관관계도 같이 보기 때문에 상관관계와 선형회귀 분석이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앞에를 체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자료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도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범주는 교차, 범주 연속은 t-테스트와 아노바, 그다음에 연속은 상관, 선형, 뭐 확장된 경로나 구조 방정식, 그리고 이제 연속 범주는 로지스틱, 판별, 군집 등과 같은 분석들이 사용되는 요 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분석되는 방법들이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와 분석 방법의 관계를 거의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연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 중에 특히 이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이 연구 모형들을 보면서 어떤 방법을 쓰였을까 이제 좀 혼자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런 이제 모형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석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뭐 교차, t-테스트, 분산 뭐 이런 거는 좀 하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이나 회귀 분석, 매개 회귀, 조절 회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료와 분석에 대한 관계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분석돼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좀 통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실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요. 통계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규 분포, 특히 분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포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상당 부분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잠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 분석을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모집단에서 어떤 모수로 알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구 유권자 4천만 명을 알고 싶다. 근데 4천만 명의 지지도나 4천만 명의 어떤 찬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이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4천만 명을 조사하기에는 이제 시간과 돈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표본을 뽑아서 우리는 요 표본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데이터, 우리가 직접 400명, 500명, 혹은 많으면 1000명 이렇게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이제 추론한다, 추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충 이제 얘기하면 때려 맞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조사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수가 어떨까, 전체 모집단이 어떨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그런 게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실제 조사된 데이터가 400명이면 400명의 데이터만 눈에 보여요. 실제 SPSS나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뭐 400명의 데이터가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4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400명의 데이터가 이러하니 전체 모집단은 어떨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분석 쪽에서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설인데, 실제 이제 가설 얘기는 상당히 좀 길게 하려면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일단 핵심적으로 보면은 가설은 크게 이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죠.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인데, 규모가설은 무조건 없다. 없다죠. 없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대립가설은 무조건 있다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통계 교과서에서 보면 규모가설은 무조건 없다. 대립가설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마치 어떤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정해진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이제 만들어진 혹은 약속이 된 거,
귀무가설은 없다라고 하고 대립가설이 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건 이건 수학이 아니라 논리학이에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귀무가설이 이제 어떤 뭐, 뭐 법전에 나오는 규칙이나 혹은 뭐 성전에 나오는 그런 규칙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얘기가 통계학 책이나 이런 데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다가 자, 이제 그 서울대 이제 아주 유능하신 교수님이죠. 예, 유근강 교수님 책에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잠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귀무가설을 읽어보면 귀무가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사실이라는 가정을 하고 출발한다. 자, 이러한 가정하에 관찰된 결과가 귀무가설하에서 특이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수집된 자료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얻어진 자료와 매우 다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한다. 자, 이제 최대한 쉽게 풀으려고 해도 귀무가설, 뭐 유의하다, 대립가설 이 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약간 더 제가 살을 붙여서 이제 풀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귀무가설은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통계를 하거나 이 방법을 하는 사람들끼리 귀무가설은 무조건 없다라고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귀무, 무로 돌아가자.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반대이기 때문에 뭐 대립가설이라기보다 대안가설이죠. 귀무가설의 반대인 언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뭐 지금 이제 정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A당, B당, C당을 보여주고 어느 정당을 선호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제 지역에 따라 학력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이제 어느 정당을 더 선호하고 혹은 덜 선호하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을 전혀 모르는 뭐 아프리카 원주민 300명을 비행기로 데려와서 입국하자마자 ABC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을 좋아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ABC당에 대한 정당 선호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문입니다. 자, 뭐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A당, B당, C당에 대한 선택 확률은 무작위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랜덤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A당 100명, B당 100명, C당 100명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딱 100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되는 결과는 무작위다. 무작위다라는 하는 건 어떤 정당을 더 선호할 이유도 없고 덜 선호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에게 5억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5억을 준다면 상당히 잠시나마 아니 잠시는 아니겠죠. 상당 기간 좀 기쁘겠죠. 예. 조금 뭐 한 두 달 기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점점 없어지면 슬프겠지만 자 이제 우리는 왜 기쁠까요? 돈을 준다면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뭐 돈을 가지고 뭘 살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뭐 놀러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정보가 없어요. 이런 아이한테 5억을 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행복감이 증가할까요? 예, 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돈을 찢으면서 좋아할 수 있죠. 예, 장난감이 생겼다고. 하지만 돈이 주는 그런 순수한 가치를 몰라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즉 돈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의 행복감은 달라지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정보가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귀무가설의 기본이에요.
귀무가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평범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이제 외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A당, B당, C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라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A당, B당, C당,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그런 가치관이 쌓인 거죠. 그런 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A당, B당, C당, 지금 이제 정당을 더 선호하거나 덜 선호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귀무가설은 이렇게 외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결과는 무언가를 더 선호하고 덜 선호하고 무언가가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인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뭐 이런 이제 통계적인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뭐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이제 그런 것들이 관점들이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인 상황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어떤 외적 정보가 없는 상황을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차이가 있네, 꽤나 있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차이는 이제 가설은 크게 세 가지죠. 차이의 가설, 상관관계의 가설, 영향관계의 가설. 근데 이제 상관관계도 거의 가설로 요즘에는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차이와 영향에 대한 가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이제 교차 분석, TTS 분산 분석처럼 집단 간의 어떤 평균이나 비율의 차이를 볼 때, 기무가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자동차 유형의 차이가 없다. 무조건 없다가 되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수준과 자동차 유형의 두 가지 변수를 내가 분석을 한다. 혹은 파악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기무가설은 없다가 되고 대립가설은 있다가 될 겁니다. 자, 영향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경제력과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관해 영향관계를 본다면 기무가설은 영향이 없다.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되고 대립가설은 영향이 있다. 즉 영향을 미친다가 이제 가설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 검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가설 검증에서 이제 어떤 확률, 어떤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요 꼭지점 있죠. 가장 높은 그런 확률, 요 지점이 바로 귀무가설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외적 정보나 어떤 가치관이 없을 경우에 뭐 집단 간의 차이, 변수 간의 영향 이런 것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하게 되면 변수 간의 차이가 없고 집단 간의 차이가 없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소득의 차이가 있나? 라고 남녀와 소득 간의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일단 데이터의 결과가 어쨌든 간에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남녀 간의 소득의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은. 그런데 통계에서는 사회적인 현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는 그냥 무조건 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어야 돼? 왜 남녀 간의 소득의 차이가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남녀의 어떤 그 사회적인 관점이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없다면 남자도 초봉이 300이고 여자도 초봉이 300이고 그리고 1년씩 늘어갈수록 연봉 증가율이 쭉 되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차이가 없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무가설은 가장 차이가 없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라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또 아닐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정규분포에서
그렇게 딱 남자도 300만 원, 여자도 300만 원이라고 나타나지 않고 뭐 남자는 300만 원, 여자는 301만 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예. 이 차이가 있다는 건 진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 남자 여자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표본 일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 표본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달라지는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이걸 표본 오차라고 하죠. 이 표본 오차에 인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 남자가 300만 원인데 여자가 305만 원은 5만 원의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지 않냐? 근데 이 5만 원의 차이가 오차,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요 정도 차이는 오차 정도를 감안했을 때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95% 신뢰 수준, 뭐 5%의 유의 수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뢰 수준 95%에서 이 신뢰는 뭘 신뢰하는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뢰 수준, 뭐 컨피던스 레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신뢰 수준의 의미는 뭘 신뢰하냐? 귀무가설을 신뢰하는 수준이 귀무가설. 여전히 귀무가설을 믿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 이내에 있으면 즉 남자가 300만 원이고 여자가 305만 원이라 하더라도 오차가 한 10만 원이라서 그 오차보다 작으면 차이가 그러면 여전히 귀무가설을 신뢰하자. 여전히 귀무가설이 맞다. 즉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이상으로 더 차이가 나요. 표본 오차, 표지 오차가 한 10만 원인데 남자가 300만 원인데 여자가 320만 원을 벌어요. 20만 원의 차이는 표지 오차 10만 원보다 훨씬 더 커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귀무가설을 신뢰할 수 없다. 즉 차이가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데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무가설을 버려야 된다. 따라서 귀무가설의 반대인 대립가설을 채택 혹은 지지해야 되는 그런 결과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있어요. 이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이것들은 참 더 얘기를 하면 재미있기도 할 텐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래서 이제 그 통계학 책 이 원론보다 통계 역사에 대한 책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가 교수님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저기 이제 조선대학교가 교수님이 통계학과 교수님이 통계학의 역사 뭐 이런 책을 하나 이제 냈는데 거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 정규분포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고, 뭐 드무아브르가 어떻게 해서 정규분포를 고안하게 됐고, 이게 뭐 그 가우스가 어떻게 이거를 정립하고,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 하죠. 검정 통계량. 데이터를 검정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 검정 통계량. 자, 요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는 그냥 한번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통해서 두 반의 차이가 10만 원이 났으면 이 차이가 나는 정도가 만약에 요 정도면 차이가 없다. 이 정도면 차이가 없다. 자, 그때 이제 차이가 있다 없다를 그냥 5만 원, 10만 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오차분의 차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재조정된 표준화된 차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규모가설과의 차이 정도를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정 통계량은 이제 분석마다 다 공식과 이름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t-테스트를 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은 t값, t-value가 되고 카이제곱 교차 분석을 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은 카이스퀘어가 되고 그다음에 아노바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은 F-밸류, F-값이 되고 그다음에 상관관계나 회귀 분석 등과 같은 어떤 연속형 자료 간의 관계를 하게 되면 그때도 이제 역시 T값이 검정 통계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 T값, F값, 카이스퀘어 이것들은 다 이제 그 분포 이름이에요.
t-테스트는 t-분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t-value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분석은 이제 f-value, f-분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f-valu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카이-스퀘어 값이라고 하죠. 다시 잠깐 이제 또 말씀드리면 t-테스트 혹은 t-분포라고 하는 이름은 왜 지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건 이제 그 T분포를 정립한 사람 이름이 그 영국의 이제 기네스라고 하는 맥주 회사에 다녔던 이제 연구원인 고셋이라고 하는 학자였어요. 고셋.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 방침상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논문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외부 퍼블리싱을 못해서 학회지에다가 이제 T분포를 정립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필명을 썼어요. 그때 이름을 스튜던트 T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사람 누구야? 이거 찾아봤더니 이제 고셋이라고 하는 학자였죠. 자, 그때부터 이제 분포 이 검증을 스튜던트 T 검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스튜던트 T 검정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2000년대 돌아서면서 스튜던트는 빼고 그냥 이제 T 테스트, T 분포 이렇게 이름을 짓죠. 자, F 분포는 또 영국의 이제 고셋과 상당히 친했던 옥스퍼드의 유명한 이제 학자가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피셔라는 학자가 이제 t-테스트의 한계, 즉 두 집단 간의 비교는 좋은데 세 집단, 네 집단, 다섯 집단, 집단이 커질수록 두 개씩 비교하면 너무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오차도 커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고셋 교수가 이제 해결을 했죠. 그때는 이러이러한 분포를 기준으로 하면 될 거야. 중심점을 기준으로 차이를 파악하고. 그때 정립한 분포가 F분포인데 피셔의 앞자를 딴 거예요. F. 그래서 이제 F분포라고 하고 카이스퀘어는 이제 피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립한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딴 게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의 제곱의 형태를 띈다라고 해서 카이 스퀘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즉 이 분포와 통계량의 이름은 발견한 학자, 발견이 아니라 이제 정립한 학자들이 부여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태풍이나 이런 거 발견하면 그 사람 이름을 따는 것처럼 그런 이제 것들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 과정은 뭐 이렇게 쭉 되고 또 하나 이제 좀 정리하면 좋은 게 아까 이제 앞에서 분석 방법은 이런 걸 쓰고 교차 분석을 하면 범주, t-테스트는 범주 연속. 자, 근데 그때 검정 통계량은 카이-스퀘어, 교차 분석은 그다음에 독립 t-테스트는 t 값, 분산 분석은 f 값. 자, 요런 이제 검정 통계량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의 확률이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을 때 우리가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걸 연구자들은 좀 선호하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probability가 0.0보다 작을 때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관계를 또 하나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걸 접하게 돼요. 이 검정 통계량을 t-테스트를 하게 되면 표준 오차분의 두 평균의 차이가 바로 이제 t-값이고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역시 오차분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이제 f-값이고 자,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역시 오차분의 상관계수, 회귀 분석을 하면 오차분의 회귀계수. 자, 이 얘기를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통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검정 통계량을 검증을 한다거나 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공식을 잘 보시면 공식의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은 오차분의 차이에 대한 거면 차이 정도. 두 집단의 차이나 세 집단의 차이. 그 다음에 상관관계라면 상관계수. 그 다음에 회귀분석과 같은 이제 영향관계라면 회귀계수가 바로 검정 통계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모는 오차고 그다음에 분자는 차이 상관 영향이에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오차는 지금 뽑아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추정할 때 틀릴 수 있는 정도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그 정도 오차에 비해서 지금 뽑아진 표본의 두 집단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확실하게 크냐,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게 관계가 있냐, A가 B에 얼마나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냐. 즉, 모집단을 추정할 때 나타나는 오차에 비해서 그 정도가 강하다면 이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확실하게 관계가 있다. 확실하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각각을 정립한 학자들은 다르지만 논리적인 관점은 동일하다는 거죠. 오차분의 차이, 오차분의 상관관계, 오차분의 회귀계수. 자,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그래서 약간 좀 자랑을 한다면 어떤 통계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통계책에서는 그냥 각각의 분석마다 T값이 이래요, F값이 이래요, 상관계수에서 T값은 이래요, 회귀계수는 이래요라고 그냥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차분의 차이 정도, 오차분의 상관계수, 오차분의 회귀계수의 그런 논리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얼마나 이 표본에서 뽑아진 두 변수 간의 혹은 두 집단, 세 집단 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크냐. 자, 오차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어떤 회사에서 A 부장이 내년에는 매출이 300억일 것 같아요. 근데 오차가 40억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매출이 있다는 건지 손해를 본다는 건지 그죠? 오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매출인 30억일 것 같아요. 근데 오차는 10억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만큼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즉 이제 오차에 비해서 매출이 확실하게 증가한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오차를 가지고 매출을 나누면 돼요. 자, 이렇게 0.75 오차를 가지고 매출을 나눈 거. 3. 자, 이게 바로 이제 검정 통계량의 의미죠. 즉 검정 통계량의 의미는 뭐냐면은 귀무가설부터 즉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부터 얼마나 확실하게 다르냐, 얼마나 확실하게 차이가 있냐, 얼마나 확실하게 영향이 있냐를 얘기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한번 자료가 이제 배포가 되니까 한번 살펴서 보시면 재밌는 이제 그 얘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쉬는 시간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다 해보면 좋을 텐데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뭐 그 요인 분석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요인 분석. 그래서 뭐 T테스트 분산, 교차 분석 뭐 이런 거 다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개념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혼자서 화상 강의라 쭉 얘기했더니 이제 좀 약간 숨이 가쁘네요. 지금. 이제 한숨을 좀 돌리고. 자, 이제 요인 분석 혹은 신뢰도 타당도 요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해서 신뢰도와 타당도 혹은 뭐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자 이거는 왜 하냐면 왜 할까요? 자 만약에 질문하려고 하는 문항들이 성별이 무엇입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화관에 몇 번 가십니까? 하루에 양치질은 몇 번 하십니까? 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 정보, 행동 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라면 세상의 모든 질문들이 자 이렇게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행동을 물어보는. 밥 얼마나 먹어요?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몇 시에 자요? 몇 시간 자요?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근데 이제 왜 필요하냐? 이 사회과학에서 특히 이제 이게 골칫거리인데 골칫거리라고 좀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 특히 학술적인 연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보다 다소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 정도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귀하는 최근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점 전혀 행복하지 않다. 뭐 7점 매우 행복하다. 자,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이렇게 물으면 절대 안 되죠. 자,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뭐 이렇게 단순한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100% 잘못된 질문이다. 왜 잘못될까요? 자, 가장 안 좋은 설문은, 가장 안 좋은 측정은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 예,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 응답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서 응답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즉 행복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뭐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행복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뭐 가족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응답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다 달라요. 경제적으로 나는 괜찮아. 뭐 집안 가족끼리 화목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면 그건 100% 잘못된 설문입니다. 가장 좋은 설문, 가장 좋은 측정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질문네? 라고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행복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괜찮으십니까? 현재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친구들 간에 자주 만나고 관계가 좋습니까? 라고 행복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것들로 물어봐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질문들이 들어갈수록 한 문항으로 해결이 안 되고 구체적인 여러 문항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 문항으로 물어본 다음에 이 여러 문항으로 물어본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하는 게 그게 바로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과 다르게 설문 만들 때 이제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 형용사나 부사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을 드립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 자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얼마나 자주 연락드립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불필요한 형용사, 부사 뭐 매우 친하다, 뭐 자주 방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쓰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중심으로 나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 뭐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이렇게 주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어려운 질문들이 될수록 그 문항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저해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7점 척두면 4점, 뭐 5점 척두면 3점, 대충 중간에 많이 몰려요.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경향들이 좀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별 말이 없으면 이제 내적 일관성법인 크롬바크 알파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되죠. 이제 타당도는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 그 개념들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다는 거 이 구성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신뢰도의 그 개념은 측정할 때마다 동일한 응답이 나오는지, 일관적인 응답이 나오는지가 신뢰도에 대한 개념이라면 타당도는 측정하려고 하는 바, 물어보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신뢰도는 일관적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일관성이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게 나름대로 괜찮아요. 쉬워요. 나름대로. 그런데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타당도는 실제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도 아니고 내가 행복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정말 행복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SPSS가 알려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단계보다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설문 돌리기 이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타당도를 파악한다는 건 그거는 그냥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 뿐이지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확보된 자료가 이론과 즉 선행 연구에서의 구성과 실제 지금 그 연구자가 파악한 그런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이거를 이제 데이터 가지고 요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타당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 교수님이나 혹은 문헌 연구 혹은 주변의 같은 동료들한테 이게 쉽고 명확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돌려야지 그냥 내가 그 막 그냥 여기저기서 해서 바로 검증도 안 되고 돌린다면 이거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 이제 초반 연구를 처음 하는 사람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구성 개념 타당도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자,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화관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자, 여기 이제 SPSS의 쭉 이제 영화관 품질 만족부터 자, 충성도까지 쭉 7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5점 척도니까. 예. 자, 영화 품질 만족부터 네, 충성도까지. 자, 그러면 요 것들이 자, 한번 분석해서 차원 감소, 요인 분석 들어가서 자, 이제 모든 문항들을 넣고 그다음에 일단 이제 요인 추출해서 별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직각 회전, 주성분 분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주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고유값 기준 이제 1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인 회전은 이제 직각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자,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체크는 안 하고 요 정도만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이 분석은 아니고 이제 크기순, 요인적 대치라고 하는 값이 크기순으로 정렬돼야 보기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제 분석 결과 쭉 이제 뜨는데 자, 여기 설명된 청분사안이라고 하는 요 결과에서 마지막에 몇 줄이 남아 있어요. 이제 보면은 8, 성분 8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인이 8개로 지금 분리돼 있다. 구성돼 있다. 그거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원래 순수한 결과인데 요거 가지고 숫자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회전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 회전된 성분 행렬 요 결과를
보고서 해석을 하고 레포팅 할 때도 이걸 가지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요인 적재치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이제 팩터 로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확 안 띄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숫자가 0.4 미만이면, 0.4보다 작으면 그 해당 문항이 요인과 관련이 적다라고 보고, 통상적으로 이제 0.5나 0.6, 뭐 어떤 엄격한 학자들은 0.7 이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특정 점수 이상이면 이제 상당히 그 관계가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0.4 미만인 건 아예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다시 요인 분석 들어가서 자, 옵션에서 자, 여기 이제 작은 개수 표시 안 함, 여기 점 1이라고 되는데 이걸 점 4라고 하면 요인 적재치가 0.4.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만 보여서. 아, 예, 그래요? 네. 잠시만요. 이게, 예. 자, 이제 보이나요? 이제 데이터가 좀 보이시죠? 예. 이게 할 때마다 창을 설정해야 되면, 예. 혼자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요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예. 분석, SPSS 열어서 요인 분석 들어와서, 지금 이제 영화 품질, 요거는 보이시죠? 지금 요 창은 보이시나요? 예. 영화 품질 만족 1에서 이제 충성도까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넣고, 그다음에 요인 추출에서는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요인 주성분 분석 고유값 1 기준, 그다음에 요인 회전에서 이제 직각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를 두고 계속, 그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크기 선정력. 자, 그리고 이제 그 요인 적재치가 0.4보다 작은 것들은 일단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0.4, 0.4라고 해서 안 나오도록, 숫자가 안 나오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혹시 이 결과창은 보이시나요? SPSS 창만 보이시나요? 결과창은 안 보이시나요? 혹시 결과창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예, 예, 예. 이걸 또 예, 모니터 전체를 공유하는 거로 해보시면. 그런 게 화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서로의 얼굴도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좀 쑥스러우시니까 네, 좀 화면을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회전된 성분 행렬이라고 하는 요 결과에서 1, 2, 3, 4, 5, 6, 7, 8 8개의 요인이 나타났고, 자,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요인 적재치라고 하는 결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얗게 비어 있는 거 원래 숫자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0.4 이하는 안 나오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원 친절 만족도 1, 2, 3, 4, 5, 6, 7 0.4 이상은 나타나죠. 자, 고객 만족도 1, 2, 3, 4, 5. 그다음에 직원 응대에 해당되는 거, 영화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금, 영화 품질, 서비스, 충성도. 자, 이렇게 이제 0.5 이상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인 분석의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서로 다르게 8개의 개념이에요. 독립변수 6개랑 종속변수, 만족도, 충성도 2개랑. 그렇게 넣었을 때 선행연구에서도 당연히 이 8개의 개념이니까 8개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고, 내 데이터도 이렇게 8개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이거 요인적 재치가 0.5네, 0.6 이상이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 0.5 이상, 0.6보다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문항들을 이제 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자 이렇게 저렇게 연구자가 원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면 가장 이제 좋은 결과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요 같은 경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것도 똑같이 영어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4개의 독립 변수를 생각을 했어요. 관람, 환경, 영화 품질, 서비스, 부대 시설. 자, 이렇게 4개. 자, 한번 요 데이터로 해볼까요? 독립 변수가 4개로 구성이 되는지. 자, 요인 분석 추가라고 하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해서, 지금 이제 경영학회에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인 분석 들어와서 관람 환경, 영화 품질, 서비스, 부대 시설. 자, 몇 개의 요인으로 나타나야 가장 연구자가 만족할까요? 자, 4개가로 나타나야 가장 만족스럽겠죠. 그죠? 관람 환경을 물어보는 거랑 품질을 물어보는 거랑 서비스, 부대 시설에 대한 만족을 물어보는 거랑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나와야 가장 좋겠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요인 추출해서 기본적으로 주성분, 고유값 1 그대로 두고 요인 회전에서 베이디믹스, 직각 회전으로 하고 자, 옵션에서 크기 순정렬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봤더니 이 설문된 총분선에서 이제 2줄이 나왔다는 건 요인이 2개로 됐다는 거예요. 자, 회전된 성분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연구자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요인이 그냥 축소되어 버렸어요. 부대 시설과 관람 환경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0.7 이상으로 그 다음에 영화 품질과 서비스가 자 이렇게 2개로 나타나죠. 자, 그럼 이제 연구자는 여기서 고민입니다. 내가 4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2개로 나타났네. 선택의 방법은 이제 첫 번째로 그냥 2개로 가는 거죠. 4개로 생각했는데 2개다. 그래서 요인명을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4개이기 위해서 또 다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분석에서 차원감소, 요인 분석 들어가서 자, 여기 요인 추출, 아까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요 고유값 기준 1 요거를 하지 말고 밑에 고정된 요인수 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개의 관점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고유값 기준 1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요인 하나로 구성될 수 있는 기준을 통계적인 숫자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유값, 아이겐 밸류가 1 이상일 때 하나의 별도의 요인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자, 고정된 요인수 4라는 건 연구자가 내 주관으로 그리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요인이 4로 나타났으니까 나는 4로 고정해서 볼 거야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계속 확인을 누르면 자, 4로 고정했으니까 무조건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관람 환경, 부대 시설, 영화 품질, 서비스
자, 이렇게 네 개가 딱 구성이 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정답은 없습니다만, 예,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보통 이제 고유값 1기준이 맞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데, 이건 그냥 통계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선행 연구의 이론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선행 연구와 다르게 요인이 구성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6개 요인인데 4개로 나타났다. 혹은 뭐 5개인데 뭐 6개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인수를 고정해서 선행 연구의 고정을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예, 한번 재검토해 보신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요인 분석을 한번 해봤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지금 이제 한 10시 50분 정도 됐는데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제 특히 매개와 조절 회귀 전통적인 방법과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용한 이제 매개 조절 회귀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구조방정식 분석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네, 김 교수님, 네, 네, 저 예, 강성환입니다. 네, 네, 예, 그거 제가 사회를 잠깐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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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네, 한 10분 정도, 이게 플로우에서 또,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 코멘트와 또 질의응답을 한 10분 정도 진행해도 될까요, 교수님? 아, 예, 그 질의응답 예, 해야겠죠.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저희가 10분 정도, 코멘트 내지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듣고, 느꼈던 세 가지 점, 아주 이제 인상적이었던 세 가지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점은, 이 기무가설이라는 것은 통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첫 번째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무가설은 어떻게 세팅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통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통계의 결과, p-value가 나왔으면 그 p-value가 갖는 그 밑단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통계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기무가설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보통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A와 B가 같다, 또는 똑같다, 아니면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차이가 없거나 뭐 이 둘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레이지한 상태, 내추럴한 상태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통계 검증을 하고 p-value가 유의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같지 않다, 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 점에 대해서 잘 찍어주셔서 역시 김원표 교수님 내공이 잘 돋보이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찍어주셨다는 게 첫 번째 저의 느낀 점이고, 두 번째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차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오차가, 특히 표준 오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통계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그 회귀 개수, 우리가 B라고 하는 코에피션트는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지 거의 같은 숫자가 나오지만, 그 표준 오차는 그 분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부트스트래핑으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p-value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거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t-값이 일정한 금액, 일정한 숫자 이상일 때, 뭐 0.05, 뭐 어느 숫자 이상이면은 0.01, 아니면 0.001, 별 하나, 둘, 세 개를 붙일 수 있는. 그런데 그 계산식 자체가 그 위에 있는 코에피션트 분자는 고정이 돼 있고, 분모, 표준 오차가 이제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표준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가 커지고, 그럼 t 값이 커지기 때문에 표준 오차가 사실은 유의성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4가지의 경우를 딱 보여주시면서 아주 역시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분야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EFA를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뭐 당연히 이제 CFA는 다음 기회에 또 다룰 수 있겠지만, 또 분야에 따라서 이제 메저를 개발할 때는 EFA를 쓰지만, 또 이제 연구 분야, 어떤 연구 분야에서는 개발된 매저를 사용할 때는 그 CFA를 그냥 돌려서 CFA가 acceptable한 값이 되면 그냥 기존에 개발된 매저를 그대로 쓰는 그런 연구 분야도 있기 때문에 아마 EFA, CFA 둘 다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의 관행에 따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있는 조직행동이라는 고 분야는 이미 매저 개발할 때는 EFA를 하지만 개발되고 난 뒤에는 CFA만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하게는 그렇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조직행동 분야라 하더라도 그 둘 다를 같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논문을 어디에 투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EFA를 논문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또 달라지고, 또 과정 중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면 지도 교수님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이 저의 코멘트고요. 플로우에서 다른 코멘트나 질의 응답도 하시면 좋겠는데,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네네.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분석에서 요인 적재값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보통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요인 적재값이 0.4일 경우에도 채택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0.5의 경우에는 1의 요인이나 2의 요인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보통 0.6 이상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네. 교수님께서는 0.4의 범위값을 실제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이 잘못 네네. 전달된 것 같은데, 네네. 0.4 미만의 결과를 안 보이도록 한 거고, 0.4 이상이라고 다 채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0.6 이상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직각 네, 회전 알겠습니다. 방식일 때. 예.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이렇게 질문 아닌데요. 예, 예. 그 말씀해 표준 주세요. 오차하고 표준 편차를 아까 조금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넘어가셨는데, 예. 예, 그 차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좀 헷갈려,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제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제 잠깐 언급하려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이제 주어진 수집된 데이터에서 평균과 얼마나 다르냐의 의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 조사했는데 이제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다. 선생님 여기서 미안하지만 이제 10만 원을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좀 제시해 주시면서 하시면 도움될 것 같으네요. 예. 이 부분이었죠. 예. 예, 좋아요. 예. 예. 그래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표준 편차 가지고 해석은 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표준 편차는 한 표본당, 한 사람당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30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편차의 10만 원의 의미는 각각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균으로부터 약 10만 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은 잘 안 하죠. 그냥 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표준 오차는 뭐냐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할 때 틀릴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이제 요번에 30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었는데 표준 오차가 5만 원이다.
이 얘기는 지금 요 데이터의 평균은 300만 원이지만 전체 직장인, 전체 모집단을 얘기할 때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정도 결과들이 조사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표준 편차는 그냥 간단하게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표준 오차는 이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할 때 평균이 틀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표준 오차에다가 어떤 구간을 곱해주면 그게 이제 표집 오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5% 신뢰 구간이다 그러면 표준 오차에다가 1.96을 곱하면 그게 표집 오차가 되는 거죠. 좀 개념이 헷갈리죠. 충분한 네,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네, 예, 교수님, 저 강성환입니다. 네, 방금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그게 분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는 그야말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느냐, 아니면 평균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를 보는 일종의 기술 통계량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표준 오차는 그거와는 조금 더 같지 않은, 그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저희가 p-밸류를 판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표준 오차인데, p-밸류는 결국 t 값이 뭐 예를 들면 1.96 이상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라면, t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회귀 개수 나누기 표준 오차, 그게 바로 t 값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회귀 개수는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표준 오차는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오차를 구하는 방법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p-밸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조금 더 같지 않고, 뭐 아주 상관없는 얘기인 거고, 표준 오차가 더 중요하고, 표준 오차는 우리가 뭘 계산해서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회귀 분석을 하느냐, 또는 뭐 어떤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예, 김원부 교수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여튼 그 표준 오차,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집단을 추정할 때 틀릴 수 있는 정도, 이게 이제 표준 오차의 의미인데, 이게 이제 좀 한 번 조사해가지고 우리는 딱 결과를 얻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무한으로 이론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 결과는 평균을 중심으로 역시 조금씩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300명 직장인들 조사했는데 한 번 300만 원이 나왔어요. 평균 소득이. 그럼 두 번째 다른 사람은 300명을 조사하면 똑같이 300만 원이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무한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300명이라고 하는 단위를 계속 조사했을 때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299만 원도 될 수 있고 298만 원도 될 수 있고 302만 원도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무한히 반복해서 조사했을 때 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이 표준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오차는 한 번 조사했을 때의 결과 아니에요. 무한히 많이 반복해서 계속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균의 다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한 번 조사하는데 왜 무한히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나? 우리 통계에서의 분포가 바로 그러한 이론적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오차가 한 번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제 당연히 안 알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알게 됐는데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네, 아유,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 분 정도 질문을 좀 더 받고 저희가 네, 휴식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구두로 질문하기 어려우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네, 지금 예, 김 교수님께서 예,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네. 그 아까 요인 분석에서 교수님께서는 그 요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주성분 그리고 직각회전, 베리맥스 사용하셨는데요. 예, 아, 네. 제가 공부할 때는 사각회전에 직접 오블리만을 선택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고 또 정확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직각회전보다는 사각회전을 해서 직접 오블리만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 부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통계적인 정확성은 당연히 사각회전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정확성보다 해석의 편리성이나 활용성은 직각회전이 좀 더 유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신 한 57명 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하실 텐데, 이제 지금도 이제 이게 뭐랄까, 약간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어려운 것들인데, 강 교수님은 뭐를 많이 쓰시나요? 아, 예, 저는 사각회전, 예, 오볼리민 방식을 좀 더, 왜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분포가 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네, 오블리민을 많이 쓰는데, 근데 저희 분야 논문을 보면 베리맥스 방식 직각회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직각회전의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각 90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어떤 그 X와 Y축을 돌려서 해석을 편리하게 하는 기준인데, 이 90도가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90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 각도를 적합한 다른 각도를 찾기에는 사양이 딸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80년대, 70년대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이제 교수님들이 막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 펀칭해서 맡기만 하면 뭐 일주일 걸렸다 이런 얘기 하죠. 결과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의 사양이 딸렸기 때문에 1990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각회전으로 돌리면 상당히 버벅거렸어요. 저도 2000년도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사각회전이 조금 더 속도가 좀 느렸거든요. 근데 사각회전은 뭐냐면 90도가 아닌 다른 각, 뭐 85도가 될 수 있고 93도가 될 수 있고, 컴퓨터가 알아서 다른 90도가 아닌 각도를 찾아서 좀 더 정확하게 그 문항들의 어떤 구성을 지나는 그런 좌표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로 얘기하자면 당연히 사각회전이 정확해요. 근데 이제 사각회전을 돌리게 되면 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기준이 되는 요인 적재치가 0.6이 아니라 0.5, 0.4대로 약간 애매하게 해석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해서 두 개의 결과가 확 다르냐? 한 20개의 문항을 집어넣으면 한두 개의 문항을 넣고 빼고 그 정도의 차이로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이죠. 이제 해석의 편리성을 위한 사람들은 굳이 뭘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사각회전을 쓰냐. 직각회전도 충분히 요인의 구성들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고, 한두 문항의 차이 가지고 이거를 틀렸다 맞았다 하기에는 어렵다. 반면에 사각회전처럼 통계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이나 이제 교육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통계적인 기준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니다. 어쨌든 사각회전이 정확하니까 사각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좀 분야마다 뭐 교수님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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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 강의에 의해서, 유익한 강의에 이어서 또 아주 친절한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이게 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데 좀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질문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아마 교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라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쉬는 시간을 20분을 꽉 채울까요? 아니면 그냥 한 13분만 쉬고 그래, 안녕하세요. 예. 시작할까요? 김 교수님. 네, 어떤 그러면 뭐 한 13분 정도만 해서 11시 20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9월 24일 날로 바꿨어요. 네, 그러면 네,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네,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네. 그거를 그 9월 24일 날로 한 달 뒤로 냈고 그때 웹 세미나로 웨비나로 할 거예요. 네. 웨비나는 뭐 우리 네, 저 관리자님은 지금 네, 다른 참가자분들은 예, 뮤트를 좀 시켜주십시오. 네, 네. 지금 관리자님께서는 네, 지금 강사님 외에는 혹시 실수로 마이크가 켜지지 않도록 지금 예, 그 경영학회 관리자님께서는 다른 참가자분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소거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전체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일단 전체 음소거, 저를 포함해서 전체 음소거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